대한민국 서울의 지하철이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따라는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러다가는 전국의 지하철 공사 전체를 새로 한다고 해도 순위 안에도 못 들겠어요. 여기 세계 지하철 순위를 보고서 기겁을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방송기자 베아트리스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1위 자리를 수년째 지키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하위권에 머물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에 여행을 온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서울 지하철의 우수함에 감탄을 하고 지하철 환승 시 등장하는 국악 소리에도 흥겨운 반응을 하며 한국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선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각종 SNS를 보며 한국 여행을 다녀온 이들의 사진을 구경할 때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올리는 것이 바로 한국의 지하철과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아도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괜찮겠어요. 얼마 전인 2023년 영국 런던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센셜 리빙이 주관한 세계 지하철 종합 평가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수준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며 상하이와 도쿄, 런던, 뉴욕을 비롯한 세계 대도시들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느끼기에도 파리의 지하철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선 제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듯이 노상방뇨의 문제가 크거든요. 시내고 지하철 구석이고 사방팔방 노상방뇨를 해대니까 악취는 물론이고 벌레나 곰팡이, 세균까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할 문제일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온 친구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화장실이 전부 무료이고 무척이나 청결하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도 제 친구가 한국에서 출장 근무를 2주일 정도 하고 다녀왔던지라 한국에 대한 내용을 편안하게 들어볼 수 있었죠. 심지어 한국은 지하철뿐만이 아니고 공원 등 공공장소의 화장실은 24시간 내내 무료 개방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등 대다수 나라의 화장실은 전부 유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상방뇨가 무척이나 많고 손을 닦지 않으니 병균도 옮기면서 지하철 내부까지 그 냄새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노숙인이 아닌 젊고 깔끔한 사람한테도 무언가 지린내가 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처음 프랑스에 온 관광객들이 코를 막고 다니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노상방뇨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을 무료화해버리면 각종 범죄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노숙자의 쉼터가 되거나 마약 등의 은신처로 변모해버린다면 더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기에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현재 반값 화장실이나 1유로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쓰는 프랑스 시민들이 한국처럼 무료 화장실을 사용하면서도 범죄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유로라면 빵을 하나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일반적인 서민들에게는 은근히 부담이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의 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데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5-6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바람에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보고 있자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은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거든요. 화장실을 자주 가도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드신다면서 집에서는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시는데 7, 80대 어른들이 밖에 나가서 꾹 참고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기자인 제가 이것을 공론화해서 한국을 따라잡는 것에 앞장을 서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시민의식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선진화되었는데 한국보다 뒤처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프랑스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에 한국 취재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승낙하여 한국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취재 승낙을 쉽게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간부들 사이에서 한국보다 중국 취재를 더 원했거든요. 어차피 서울의 지하철이 1등이라면 상하이도 2등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중국의 상하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이며 한국의 서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니 훨씬 취재할 것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죠. 이왕 해외 취재를 가는 김에 상하이에서 지하철을 비롯해서 먹거리나 전기차 관련 기사를 준비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다녀온 이유가 바로 한국의 전기차 관련 기술 때문이었거든요. 친구는 화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인데 배터리 공부를 위해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들어본 결과 한국의 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의 전기차가 저가 생산 분야에서는 높은 순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었고 배터리를 제작하는 소재가 훨씬 고급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안정성과 성능 부분에서는 중국의 전기차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또한 자동차의 대량 생산 부분에서 현대기아만큼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 자동차는 중국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부들에게 정리해서 보내드렸고 길고 긴 회의 끝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행이 결정되었을 때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저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들어볼 수 있었지만 저를 지켜보던 동료들도 굉장히 기뻤다고 했거든요. 동료들 대부분 서울은 물론이고 상하이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였지만 최근 어떤 유튜브를 보아도 한국에 대해 다루지 않은 영상이 없을 정도이고 한국의 문화나 전통, 음식과 사람들까지 모든 것들이 세계에 많이 퍼져서 괜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며 꼭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춤과 노래까지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이라 한국 특집 기사를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 대한 소재로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기획하면 대박은 몰라도 중박은 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기자를 비롯한 제작자들 사이에서 믿고 쓰는 보증 수표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에 함께 가기로 한 기자 만홍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취재에 동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만홍은 저희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던 에이스 기자였고 한국의 취재에 대한 준비를 가장 열심히 해둔 사람이라서 빈자리가 무척이나 컸습니다. 프랑스를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대체 인력을 구할 겨를도 없었죠. 함께 한국에 갈 동료는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었는데 4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에는 제가 총대를 메고 리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홍은 유일하게 한국 취재를 다녀온 적이 있는 기자였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지만 저는 한국어는커녕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국에 가는 것을 꺼내 했던 것도 만홍의 도움을 받을 생각에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갔을 때의 그 불안함이 전부 괜한 걱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요.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공항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인천공항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은 2009년과 2012년 2차례나 세계공항과의 평가 경쟁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세계 톱급의 굉장히 우수한 수준을 자랑하는 공항이었던 것이죠. 어쩐지 공항 내부를 돌아다니는 내내 감탄에 감탄을 자아냈고 최고급 설비와 최신 시설에 콜라보로 미흡한 점을 찾아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보이는 에스컬레이터와 깔끔한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모자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실은 그들 전부 머리를 감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를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부 잘 다려입은 듯한 옷을 입고 정갈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아침부터 머리 손질까지 하고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역사 내부에는 최신형 공기청정기 설비와 지하철 도착 시 연동이 되는 안전문까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탑승을 했을 때에도 향긋한 향기만 날 뿐 어떠한 지린내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역시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지린내에 대한 요소는 전혀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파리에서 미친 듯이 맡아댔던 노상방뇨와 지린내에서 해방이 된 기분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의 신뢰를 갖지는 않았죠.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인 화장실에 가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의 리드하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서울의 특정한 역에 일부러 내려서 화장실에 가보았습니다. 사실 화장실에 갔을 때 총무를 맡은 피에르가 자연스럽게 한국 돈을 꺼내려 했는데 저희가 모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봐 피에르, 이곳은 프랑스가 아니라고. 한국이야 한국.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자 피에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었죠. 한국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는데 나중에 프랑스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이곳이 한국 호텔이냐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느 호텔에 화장실보다도 깨끗하고 완벽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니까요. 한편으로 저희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1유로를 지불하고 쓰는 화장실보다 한국의 무료 화장실이 좋다고 하면 자존심이 강한 콧대 높은 프랑스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독자들은 그런 기사를 기사라고 쓰냐며 저희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고 저희는 간부님들에게 또 조인트를 맞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 분명한 것이잖아요. 프랑스인 아무나 데려와서 한국 화장실을 돈 내고 갈 건지 프랑스 화장실을 무료로 갈 것인지 물어보면 오히려 한국 화장실을 돈 내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저는 동료들을 데리고 호텔에 도착해서 쉬며 각자의 자료를 종합하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프랑스의 자료들을 보내주었는데요. 여기서 또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전부 압축해서 회사에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걸린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랐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지하철과 공항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의 속도까지 세계 1등이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 한국이 1등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도 1등이라고 하고 반도체 기술도 1등이라고 하고 말이죠. 걸핏하면 여기저기에서 1등이 나와버리니 프랑스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지하철이 1등이라고 했을 때에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KTX의 모체가 프랑스의 떼제베에서 들여온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 한국의 철도 기술에는 프랑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철도와 전혀 다른 시스템이었고 한국의 지하철의 편리성과 쾌적함은 프랑스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지하철 시스템과 고작 1분에서 2분 정도 이동하는 노선이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깔려있는 지하철역을 보며 나라 전체가 시민과 국민을 위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프랑스의 지하철 요금보다도 한국의 요금이 훨씬 저렴하니 말도 안 되잖아요. 프랑스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개최할 파리올림픽 기간에 지하철 요금을 한시적으로 2배씩이나 올릴 계획을 할 정도로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 반대였으니까요. 지하철 요금이 지금도 한국의 2배인 3,000원이 넘는데 거기서 2배를 올려버리면 6,000원이 되어버리는데 그 돈이면 한국에서 택시를 탈 정도거든요.
1988년에 개최한 서울올림픽 때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인 어른들에게는 무료 지하철 탑승을 지원해 주어서 지하철에 탈 때마다 행복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으며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나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으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진취적이고 넓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돈을 더 거두려고만 하고 화장실까지 유료로 사용하게 하니 프랑스인으로 살면 나이가 들수록 살기 팍팍해질 것만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프랑스에 돌아가기 싫어졌고 저희 4명이 모두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만 할 정도였습니다. 만홍은 부친상 중에도 저희와 연락을 하면서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이고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느꼈던 일들을 문자로 서술하면서 추억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은 만홍도 한국 근무를 무척이나 원하고 있고 이번 한국행에서 실적을 쌓은 후에 한국 근무를 요청해 보려고 했다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낮에 취재를 하고 밤에 자료를 프랑스로 보내는 일을 반복하며 한국 취재를 이어갔고 저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이상한 증상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기자는 팩트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한국이 프랑스보다 훨씬 잘났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현실에 손이 움직이지 않던 것이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은 프랑스의 사진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고 프랑스의 사진들은 왜 이리 초라하고 청결해 보이지 않는지 너무 답답했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서 그나마 초라해 보이는 사진들을 사용해도 한국에 관한 기사들은 전부 프랑스인들의 환호가 넘쳐났습니다. 저희는 며칠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과 그 질서를 잘 유지할 줄 아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프랑스에서도 한국처럼 어른들을 위한 무료 지하철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무료 이용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을 한국 사람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국민들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가 깨끗한 이유도 바로 훌륭한 시민의식에 있고 남녀노소 모두가 깔끔하게 꾸밀 정도로 부지런하고 선진화된 모습에 있었으니까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모든 지하철역을 새로 지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기술 진보가 여러 산업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프랑스가 2100년이 된 모습이 아닐까 싶었으니까요. 세계인들은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의 한반도의 이미지로 보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반만년 전에 세워진 고조선은 지금의 중국 땅에 있던 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한국의 본래 영토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역사를 끊임없이 왜곡하는 증거이기도 하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수차례나 그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몽고의 침입을 막아낸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여기 한국의 역사에 대해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에드워드 슐츠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상황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사연을 썼습니다. 저는 202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 역사의 숨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고 이는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죠. 제가 마치 한국인의 대변인처럼 세계의 한국 역사에 대한 사실을 근거로 일침을 가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세계적인 역사학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하버드는 물론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에서 역사 강연을 하고 있고 한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의 강연을 들으며 감동에 접곤합니다. 그런데 저의 한 주장이 문제가 되어 일본인 학생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생들에게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왜 저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따지기만 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국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주장은 단지 일본이 한국에 엄청난 잘못을 했던 일은 세계가 알고 있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발언을 했을 뿐인데요. 제가 마치 일본인들을 고의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생겼고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의 명문 대학교의 교수가 부끄럽고 치사하게도 한국의 사주를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거든요. 특히 강연장에서 저의 강연을 듣던 일본인 학생들은 저에게 대놓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경호원에게 끌려가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기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며 역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이런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인데도 저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 엄청난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의 나라가 특정 행동을 한다고 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세계 7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유기적인 움직임에 의해 이어지고 있고 일본의 과오는 세계 역사에 수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라는 진실 앞에 눈을 감는 것이며 세계인에 대한 모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참여하여 저에게 항의를 했던 학생들을 향해 듣기 싫으면 나가도 된다고 말했고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테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주는 것이 세계인들에게 이롭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진실만을 말해주는 학문이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학문입니다. 저는 역사 앞에 누구나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필요하고 역사 앞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강의 시간을 2배로 연장해버리고 한국에 강력했던 역사는 물론 내친 김에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이고 일본은 한국에서 파생된 가지와 같은 나라잖아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뒤를 따르던 섬나라에 불과하고 최근 미국에 의해 한국을 처음으로 추월한 나라죠. 1861년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며 일본을 식민지배할 수 있었던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자 일본은 간신히 독립을 지키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좌측에 한국 빼고 오른쪽은 망망대해인 나라잖아요.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원주민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을 나라라는 거죠. 한국을 형으로 모시며 살아온 나라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역전하니 두고두고 몇백 년을 벼르던 한국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천황도 백제인의 후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한국은 그에 비해 세계 역대급 국력을 지녔던 나라입니다. 지금 왜 한국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서 한국이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이 가장 잘 살게 된 경우는 오직 한국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역사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서구라파에서 문명이 꽃피었다고 말하지만 한국의 고대 국가는 세계 1위 국가였던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계마무사는 단숨에 유럽까지 진격할 힘이 있었거든요. 수나라와 당나라가 그렇게 수십 수백만 대군을 데리고 고구려를 쳐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고구려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중국의 인구를 전부 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엄청난 전술로 중국을 전부 막아내죠. 수나라와 당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고구려와 싸우느라 너무 많은 국력을 소비해서 망한 겁니다. 서유럽 사람들은 중국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고요? 만약 중국에서 자국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고구려는 단숨에 유럽까지 밀고 들어와서 섬나라 영국에까지 고구려의 삼조고 깃발을 걸어두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미국인인 저의 조상은 유럽인이지만 이런 역사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중국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없었더라면 저의 조상은 이미 고구려의 무사들에 의해 없어졌을지도 모르니까요. 세계에서 방위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현재 한국인데 왜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1위일까요? 역사를 보지 않고 오로지 경제 수치로 한국을 평가하려는 그런 오류는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한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이고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최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여파가 미국에 전해졌으며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의 국력을 넘었던 것은 일본에게는 크나큰 행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처음 한국보다 나은 것 같으니 얼른 한국부터 가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한 일본인 교수는 엉터리 주장을 하더라고요. 한국을 침략한 이유는 한국에서 일본에 먼저 보호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나요? 왜 그런 말이 등장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보다 강했기에 모든 역사를 왜곡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어요. 역사 내내 자국을 도와준 은인과도 국가인 한국인데 한국인 강제노역, 식량 수탈은 물론 문화재 도굴, 위안부 강제 동원까지 한국인을 그렇게 못살게 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고대 역사에 대한 사료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감추어서 한국이 현재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적지란 유적지는 전부 파헤쳐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나라라는 내용을 넣으려다가 너무 증거가 많으니 그건 실패하고 만 것이잖아요. 경주의 석굴암도 발견되고 도굴을 당하면서 신라인의 과학기술로 유지되던 엄청난 동굴이 약간의 위치 이동으로 순식간에 색이 변하고 상태가 나빠지잖아요. 일본인들이 한국의 유적이란 유적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돈이 될 만하거나 일본에 유리한 것들을 전부 가져가 버렸고 그 자취를 못 찾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결과 한국은 중국이 벌이는 동북공정에 대응할 사료가 부족해진 실정이죠.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일본에 의해 한국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사는 강자의 손에 쓰여진다는 사실이 이럴 때는 참 안타깝죠. 약자들은 전부 도태되어 버리고 죽고 없으니 강자들만 역사를 이어가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나 거짓말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며 이러한 사실도 하나 떠올렸어요. 바로 한국의 무신정권과 일본의 무신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100년 동안 이어졌고 일본은 600년을 무사가 지배한 나라이죠. 한국의 국민들은 예전부터 세련된 정치를 원했다는 것이고 무인들의 정권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보다는 중앙집권 체제를 통한 문인들의 정치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조선이 세워지고 조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중앙집권 국가이죠. 당시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국가는 한국의 조선뿐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통해 지금 봐도 기가 막힌 법을 만들었고 왕이 함부로 통치할 수 없도록 여러 시스템을 만들어서 왕을 견제하는 기관까지 있었다는 것은 지금 봐도 놀랍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등장했던 거죠. 세종대왕은 전 세계를 찾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지금 만약 이런 분이 나와서 세계를 다스린다면 인류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할 것입니다. 한국만의 왕이 아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계에서는 이런 왕에 대해 왜 안 가르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세종대왕을 넣어야 하고 한글과 애민 정신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이 미국에서부터라고 역사는 말하지만 저는 한국의 세종대왕이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를 말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조선의 세종대왕은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한글을 창제하고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먹을 것이 없을 때에 임금이 궁궐 밖에 폐자재로 초가집을 지어두고 생활하며 백성들에게 직접 죽을 끓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이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은 자신보다 백성이 먼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고 그 모든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지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현재 한국에서 K-팝 가수들이 세계 각국에 선행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은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 어느 나라를 보아도 한국의 아이돌과 같은 문화를 지닌 연예인은 볼 수 없어요.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뿌리는 단순히 세종대왕의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도 민본사상이라는 백성을 우선으로 여기는 정신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충성과 희생, 그리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항전한 조선 백성들의 저항 정신은 모두 이 민본사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정신은 한국인의 일상과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권리를 찾았고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국민 중심의 가치관이 현대에 맞게 발전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의 퀄리티나 퍼포먼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성실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세종대왕이 보여준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 세계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 역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기 여자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이 될 만큼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김치, 한복, 한옥과 같은 전통 문화는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깊은 역사와 국민 중심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민본 사상의 전통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개혁 정치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붕당 정치로 혼란스러웠던 조선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립하여 학문과 문화를 진흥시키고 실학자들을 등용해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개혁을 넘어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1919년 3.1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로 비폭력 평화 시위를 통해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조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으며 이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인물들은 당시 여성으로서도 당당히 앞장서 싸웠고 이는 한국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나라를 초토화시켰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이 경제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적 운동은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한국 국민들의 용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이들의 정신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피와 땀으로 일군 결과물입니다. 현대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나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쌓아온 민본사상, 공동체 의식, 그리고 정의와 자유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의 연속이었고 이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군부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며 결국 군부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킨 살아있는 증거이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민들의 단결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시 한번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루어냈습니다. 국민들은 금 모기 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하며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국민적 연대는 한국 사회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의 강감찬 장군 역시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1019년 귀주 대첩에서 거란의 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강감찬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고려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긍심을 지켜낸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조선 말기의 동학농민운동 또한 한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농민봉기가 아니라 부패한 관료체제와 외세의 침략에 맞선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싸웠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운동은 이후 한국 사회의 개혁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의 독립운동 역시 한국인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사건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영웅으로 그의 의거는 한국인들의 정의와 자주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도 한국인의 저력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룩한 성취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IT 기술의 발전은 한국을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로 올려놓았고 이는 현재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아시나요?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통해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잠재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최초로 우지 상용화를 이룩한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필수적인 요소로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이들 산업의 발전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혁신과 더불어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와 전기차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환경 문제 해결과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의료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헬스 산업과 K-바이오의 발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과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인프라와 기술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스마트시티와 인프라 개발에서도 혁신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이미 최첨단 도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에너지,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과 모듈러 공법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도시 개발과 재건축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등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한국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공동체 정신과 배려,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할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깊이 있는 문화적 자산, 그리고 국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미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힘과 의지, 그리고 현재의 발전을 통해 확인된 기술력과 창의성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결국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기술적 성장을 넘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평화를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현재가 보여주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강의를 마칠 무렵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의실 안은 열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감동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직후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전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유학을 꿈꾸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의 후 며칠 동안 이메일과 메시지가 끊임없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역사학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는지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문화적 유산, 그리고 기술적 혁신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저에게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고 한국을 취재하기 위해 조언을 구하거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시민의식에 매료되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힘이 어떻게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인류의 미래에 기여할 국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과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나라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깊은 감동과 경외심을 품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놀라운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에 매료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술, 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반응 속에서 유독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 출신의 몇몇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의 내내 무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저에게 다가와 질문하거나 감상을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에서 불편함과 경쟁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가진 힘, 그리고 그것이 현재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나라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진보,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전 세계를 강하게 뒤흔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확신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로 시작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정치, 경제, 기술,
심지어 철학과 민주주의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에 감동했고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세계 시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며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느껴진 이 변화의 바람은 분명 한국이 미래를 선도할 나라로서 더욱 빛날 것이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특히 미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만 접했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깊은 역사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알게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야 진짜 한국을 알게 된 것 같아라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정치적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의 대상이 아닌 배움과 영감을 주는 나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학생은 강의 전까지 일본을 더 좋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한국이 일본의 문화를 모방한 국가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은 후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일본이 모든 것을 먼저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훨씬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일본이 그것을 가져간 부분도 많다니 정말 놀랍다며 자신의 편견이 깨진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학생은 특히 한글 창제와 조선시대의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들으면서 한국이 단순한 복제국가가 아니라 독창적이고 강력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는 일본이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나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적 진실과 독창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인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과 중국 학생들로부터 항의 메일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의 내용이 편향적이라거나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며 한국은 그저 일본의 문화를 모방한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다른 중국 학생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자신들의 역사라고 우기며 강의 내용을 왜곡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각국의 자존심과 민족 정체성이 얽혀있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내용은 편견이 아닌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 준비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고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폄하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치들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항의 메일은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왜곡된 역사보다 덜 중요하거나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진정한 다양성과 깊이를 세계에 알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의를 통해 변화된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심지어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의 학생들까지도 한국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적 독창성과 문화적 깊이에 감동했고 앞으로 더 배우고 싶다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의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항의와 반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강력한 문화적, 기술적, 민주적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화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